일본에서 제1교포들이 본명을 마음 놓고 쓸 수 없는 이유는 비록 한자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일본 이름과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 신사의 봉원비에서 보듯 일본인의 이름은 네자의 한자 이름이 대부분이다. 또한 우리와 일본은 이름의 글자 수만이 아니라 장명법에서도 차이가 난다. 비록 한자지만 좋은 뜻의 이름을 짓던 우리와는 달리 일본의 이름은 획수를 중요시한다. 개명을 하기 위해 찾아온 타나카 호쇼씨. で、その生命判断の中ではこれ、今日になりますね。解明の必要がありますよ、いう感じです。 평생을 불러온 이름이 흉수라는 말에 그녀는 개명을 결심한다. やっぱり孤独な面があるかなって感じしますんですけどね、やっぱりな。大凶っておっしゃったから、なんかね、まあ人生、そんなに人生悪いことはないんやけど、ね、もしよかったらね、させていただこうかなと思いますんですけどね、い先生、割といい名前つけてくださるって聞いてるから、한자의 획수로 이름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이 장명법은 수리성명학 또는 성명판단이라고 불린다. 일본의 신생아들에게도 적용되는 이 수리성명학은 일제강점기 쿠마사키 겐노라는 장명가의 것이라고 한다. 熊崎健王流の生命判断でございまして、ベースは、4文字ですからね、一文字言うたら、全部ほとんど韓国の方が一文字プラスアハラすることは、さあ、ややクエスチョンマークで合わない場合もあるかもしれませんわね。 쿠마사키 겐노의 장명서는 도쿄의 상류층을 대상으로 종교법인 오성각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있었다. 장명서 한 켠에 걸린 카이저 수염으로 한껏 멋부린 노년의 신사. 그가 바로 쿠마사키 겐노다. 1881년에 태어나 고인이 되고 가업을 잇는 손자, 며느리 역시 한자 획수에 의한 수리성명학으로 장명을 하고 있다. この熊崎式生命学というのは、いわゆる昭和3年に発表されたんですけれども、それから、現在までもう80年以上経っておりますけれども、特別、哲学とか、哲人とか、思想家とかは多分ないと思いますけれども、熊崎式生命学というのは、疫学に基づいて作られておりますので、 이 때문에 국내의 일부 장명가들은 수리성명학이 일본이 아니라 중국의 성명철학이라고 주장한다. 이곳에서 주자는 무의구곡을 노래하며 학문을 논했다. 그 제자 중 채침이라는 학자가 있었다. 그는 구와 구가 곱해진 81로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고자 했다. 팔과 팔이 만나 64개가 되는 주역의 원리를 확장한 것이다. 그러나 그가 말한 81은 천지음양과 자연계 동식물의 변화를 논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채침은 어디까지나 81수를 통해서 이 자연계의 변화하는 이치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지 직접 그 수를 통해서 기륭화복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후대에 와서 성명학으로 응용해 간 것이지 본래의 81수는 그러한 성명학 설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리성명학의 기원은 어디인가? 얼굴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일본의 저명한 장명 저술가 나카야마 슈. 그는 수리성명학이 일본 역대 막부의 수장인 쇼군들의 이름에서 왔다고 한다. 江戸時代とか戦国時代という前の時代は名字がある武将なんかの間ではもうすでに精通していたのではないかと思っています。 오사카성이 바라보이는 이 신사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출세의 신으로 돼 있다. 작고 못생긴 외모로
원숭이라 불리던 가난한 농민의 아들. 그의 이름 총획은 32수로서 수리성명학에서는 매우 좋은 획수로 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뒤를 이어 도쿠가와 막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역시 길수라는 것이다. 이후 단명한 쇼군들은 흉수로, 특별히 불행한 삶을 살지 않은 쇼군들은 길수로, 일본 근세 메이지 시대에 정립된 장명법. 그렇다면 수리성명학은 언제 어떻게 우리나라로 전파됐을까? 우리는 그 실마리를 일제강점기 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의 1940년 3월 16일의 한 광고에서 찾을 수 있었다. 장시 개명이 실시되고 한 달이 조금 지난 그때 어딘가 매우 낯익은 가이저 수염의 장명가, 그는 바로 쿠마사키 게노였다. 그렇다면 수리성명학은 장시 개명 때 이 땅에 퍼진 장명법인가? 장시 개명은 일제가 우리 민족의 이름을 일시에 바꾼 민족 말살 정치. 장시 개명에 의한 내선 일체로 총동원 운동을 펼치던 그 시기, 한 민족의 이름 대부분을 일시에 바꾼다는 것은 일본 장명가들에게는 좋은 기회였다. 그때 일확천금의 대열에 끼어든 장명가가 바로 쿠마사키 게노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장명을 배우고 다시 돌아간 조선인 문화생들에 의해 수리성명학은 조선으로 퍼졌다. 資料がございまして、それを、ご正確で学んだ方が、朝鮮半島の方にも、何人もいらっしゃったんだろうということがわかるものになってますね。 조선에서 온 구마사키 겐노의 문화생 쿠미하시. 그는 장시 개명된 이름의 조선인이었다. 수리성명학이 일제강점기 중국을 통해 역수입돼 일본식 성명학이 아니라는 국내의 또 다른 강변을 무색해 하는 인물인 것이다. 昭和10年頃に、京城ですね。今のソウル。そこに支部っていうか門人のような形で別の会がございまして、そこを通じて、ですから広めたような形だと思います。 결국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수리성명학은 무엇일까? 이 땅의 청년들을 그들의 침략 전쟁으로 내몰기 위해 장시 개명 때 퍼진 장명법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장명법이 일제강점기 이전에도 있었을까?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의 투항, 큰 공을 세운 일본인 장수 사약가. 그에게 선조는 김충선이라는 이름을 하사했다. 그는 자헌대부라는 벼슬과 함께 7천여 명의 후손을 이 땅에 남겼다. 72세의 일기로 훌륭히 생을 마감한 그의 이름은 수리성명학으로는 흉수. 조선시대에도 수리성명학이 존재했다면 임금이 직접 하사한 이름에 최소한 흉수는 피해 나가지 않았을까? 이 외에도 수리성명학으로는 매우 안 좋은 획수지만 결코 불운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없는 수많은 인물들도 있다. 반대로 매우 좋은 획수지만 결코 행복한 삶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수리성명학을 사용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장명가들이 다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들에게 너무 깊이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문이 없어지지는 않을